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중반의 화려한 솔로 서지연이라고 합니다. 이런저런 일을 겪으며 삶의 많은 굴곡을 느끼게 된 요즘 가끔은 제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었네요. 저는 어디서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성격입니다. 하지만 연애와 결혼은 또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건 단순히 사람을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더군요.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언젠가 좋은 인연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생각만큼 쉽지 않더라고요. 때론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에 맞닥뜨리기도 했죠. 이 글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공감이나 재미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귀하게 자랐습니다. 친가 외가 통틀어서 딸이 저밖에 없었기에 사랑을 잔뜩 받았죠. 그런데 어렸을 땐 사실 잘 못 느꼈었습니다. 나중에야 친구들 얘기를 듣고 깨달았어요. 친구들이 명절 때 집안일을 도우며 힘들게 보낸다는 얘기를 듣고서야 알게 된 거예요. 저는 항상 편하게만 있었으니 그게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제사나 명절 때 제가 일하려고 해도 주변에서 다들 못하게 막았어요. 사촌 오빠들까지도 저를 보면 무조건 집안일은 오빠들이 다 할 테니 막내는 놀고 있으라면서 편하게 해줬거든요. 한 번은 명절 전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친가로 내려가는 차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엄마한테 그랬습니다. 맨날 저만 놀고 있는 게 눈치 보이기도 했고 뭔가 거들고 싶기도 했거든요. 엄마, 이번엔 나도 뭐 좀 돕게 해줘. 매번 나만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서 미안하단 말이야. 아이고 무슨 소리야.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우리 딸까지 나설 필요는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명절인데 나도 좀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다른 친구들은 명절에 일 돕는데. 그냥 있어도 되는걸?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번에도 오빠들이나 어른들한테 맡겨. 넌 옆에서 어른들 말 잘 듣고 있어주면 돼. 근데 오빠들 입장에선 내가 귀찮고 밉지 않을까? 오빠들이 너 귀찮다고 한 적 있어? 한 번도 없잖아. 오히려 네가 뭘 하려고 하면 네 큰어머니보다 더 호들갑 떨잖니. 다 널 예뻐해서 그러는 거야. 아유,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괜히 주방 들어갔다가 뭐 잘못 만져서 다칠까 봐 겁나서 아무것도 안 시키는 거야. 주방이 좀 위험해? 불에 칼에. 아유. 걱정 마라. 전 그렇게 거들고 싶거든. 우리 공주는 오늘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말벗이나 잘하면 돼. 어쩌면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일걸? 그렇긴 한데 그래도 나도 다 할 수 있는걸. 다 할 수 있기는. 다음 생에 태어나면 그때 해. 이번 생은 그냥 공주로 살아. 사실 이 대화가 끝나고 나서도 저는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어른들께 인사드리고 나면 제사 준비가 한창인데 제 손에 쥐어지는 건 늘 귤이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께 귤 까드리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나 나누고 재롱을 떨라는 의미였죠. 말벗이 되어드리는 건 싫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뭐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줄 몰라하며 제사 준비를 하고 있는 식구들 근처에 서성였어요. 그때 큰어머니와 작은어머니께서 오셔서 저를 보고 웃으시더니 제 머리를 살짝 만지며 말하셨어요. 우리 막내는 여기서 뭐하고 있을까? 주방에 얼쩡거리지 말고 이리 와서 좀 앉아봐. 머리 좀 빗어줄까? 난 아들밖에 없어서 여자아이 머리를 만져볼 일이 없어서 말이지. 그 전에 말이야, 큰엄마가 이번에 예쁜 옷 하나 사왔는데 입어볼래? 너한테 정말 잘 어울릴 거야. 지난번에 백화점 갔다가 네 생각나서 하나 사왔단다. 아니에요. 작은엄마, 큰엄마. 저도 뭐라도 좀 돕고 싶어서 그래요. 계속 이렇게 있는 게 조금 미안해서. 아유, 무슨 소리야.
넌 그냥 여기 와준 것만으로도 도움 되는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 봐. 막내가 오니까 아주 얼굴빛이 사시잖아. 안 그래요, 형님? 그러게는 말이야. 막내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 장수 비결이라니까? 아무튼 여기 앉아봐. 머리 한 번만 따보자. 어쩜 여자애는 머릿결부터 고와서 만질 맛이 난다니까? 동서, 내가 사온 옷 입어보는 게 먼저야. 지연아, 얼른 이 원피스부터 입어봐. 네, 큰엄마, 작은엄마, 알았어요. 결국 그날도 딸이 없는 큰어머니와 작은어머니의 작은 소망을 채워드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수다를 떨기만 했습니다. 다른 어른들과 오빠들이 제사 준비를 다 하고 저는 옆에서 살짝 돕고 싶은 마음만 간직한 채로요. 저는 가족들, 친척들에게 있어 존재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딸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귀하게만 자란 거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점점 자립에 대한 갈망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경기도 외곽에 있었는데요.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서 자취를 시작했어요. 일부러 집에서 왕복 4시간 거리에 서울에 있는 대학교로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하면 부모님도 마지못해 자취를 시켜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든 자립하고 싶었습니다. 언제까지고 부모님의 과보를 받으며 살 수는 없었거든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채로 사회인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부모님은 아쉬워하면서도 쿨하게 자취를 허락해 주시더군요. 자취를 허락받는 데 있어 엄마의 역할이 아주 컸어요. 아빠는 아쉬워서 자꾸 이사 가는 날 아침까지 안절부절 못하시며 이리저리 챙겨주시더라고요. 혼자 잘 있을 수 있겠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절대 혼자 끙끙대지 말고. 아유, 아빠는 너무 걱정이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당신 마음 충분히 이해해. 나도 아쉽긴 한데 우리 딸도 이제 성인이니까 스스로 할 수 있게 지켜봐 줘야죠. 언제까지 우리만 욕심 부릴 수는 없잖아. 그렇지? 엄마 말이 맞아. 나도 이제 성인이니까 뭐든 스스로 해보고 싶어. 아빠,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네가 잘 못 먹고 다닐까 봐 걱정이야. 라면밖에 끓일 줄 모르는 애가 끼니라도 거를까 봐.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챙겨 먹어야 하는데 요즘 애들은 그럴 줄 모르잖아. 에이, 요즘 먹을 것도 많고 배달 음식도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우리 딸이 알아서 잘하겠지. 아빠, 걱정하지 말라니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할게. 아빠는 결국 한숨 쉬면서 저를 보내셨고 엄마는 쿨하게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자취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자취하면 자연스럽게 요리 실력이 늘 줄 알았거든요. 뭐든 스스로 완벽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공부하고 과제하고 그러느라 요리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혼자 살다 보니 야채나 과일을 사둬도 시들기 전에 먹기가 어려웠고 마트에서 파는 반찬들은 다 대용량들이라 처리하기 곤란하고 결국 저는 거의 매일 인스턴트나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게 되었습니다. 독립을 한다는 건 그렇게나 어려운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고 부모님의 도움에 기대고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졸업하고 1년은 놀고 1년은 취업 준비를 해서 중견기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사회인이 되고 나서도 계속 자취를 했고 몇 년이 지나도 제 자취 생활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학교 다닐 때와 같은 이유로 여전히 요리보다는 배달 음식이 익숙한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혼자 사는 데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어려운 것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연애였어요. 귀하게만 자란 탓에 이성을 대하는 것이 좀 어렵더라고요. 부모님 입김 때문에 여중여고를 나온 저에게 있어 자주 만나는 또래 남자라곤 저를 예뻐해주고 힘든 일은 절대로 시키지 않았던 사촌 오빠들 뿐이었으니
그 외의 이성들은 대하기 어려울 수밖에요. 그러다 보니 저는 20대 후반이 되도록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가 전화를 하셔서 다짜고짜 그러시더라고요. 너 소개팅 할 생각 없니? 어? 갑자기 무슨 소개팅이야? 엄마, 나 남자들 대하기가 어렵다고 했었잖아. 아니, 이번엔 좀 느낌이 좋아서 그래. 엄마가 딸한테 이상한 사람 소개시켜줄까봐? 들어봐봐. 느낌이 좋다고? 좋아. 어떤 사람인지 한번 말해줘. 엄마가 말씀하시길 엄마는 주말마다 집 근처 공원으로 자전거를 타러 나가시곤 하는데요. 잘못하다 넘어진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냥 넘어진 게 아니라 심하게 넘어져서 다치셨다고 하더군요. 너무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 중 선뜻 나서서 엄마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훤칠한 청년이 엄마를 부축해서 병원까지 데려다 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놀랐어요. 엄마, 크게 다쳤던 거야?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걱정할까봐 말 안 했지.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청년이 말이야, 그 참 예의도 바르고 병원에서 끝까지 같이 있어주고 얼마나 친절하던지. 그래서 답례한다고 연락처를 받아서 너희 아빠랑 셋이 식사도 한번 했거든. 어? 그 남자랑 같이 식사까지 했다고?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사람 괜찮아 보여서 일부러 그렇게 불러내서 아빠랑 같이 본 거야. 예의 바르고 잘생겼고 게다가 직장도 괜찮더라. 나중에 공원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도 항상 인사 잘하고 어른들에게 예의가 바른 게 눈에 확 띄더라니까. 그래서 엄마는 그 사람을 나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거야? 그래. 엄마 나름대로 유심히 지켜봤어. 아빠도 괜찮댄다. 물론 네가 안 내키면 거절하면 돼. 하지만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 해서. 우리 딸도 좀 좋은 사람 만났으면 하는 마음이야. 솔직히 엄마의 추천은 처음이라서 조금 당황스럽긴 했어요. 그래도 엄마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 보면 진짜 괜찮은 사람이긴 한가 보더라고요. 부모님 눈에도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라면 설명이 더 필요 없을 것 같더군요. 그래서 일단 한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첫 만남은 조금 어색했어요. 그래도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예의 바르고 좋은 인상이더라고요. 저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제가 도착했을 때도 밝게 웃으면서 반겨주었습니다. 차림새가 멀끔한 것도 참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들었죠? 아니에요. 저야 뭐. 그런데 먼저 와 계셨네요. 오래 기다리셨으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방금 온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다행이네요. 사실 이렇게 부모님이 주선해서 만나게 된 적은 처음이라 조금 긴장되네요. 저도요.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만나본 적은 처음이에요. 우리 어색하더라도 천천히 편하게 얘기 나눠봐요. 네, 좋네요. 편하게 해주시는 덕분에 조금 덜 긴장되는 것 같아요. 그나저나 엄마한테 얘기 들었는데 엄마를 도와주셨다면서요? 정말 감사해요. 아, 그거요? 사실 별일 아니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도와드린 건데 어머님이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보통 모른 척 할 텐데 어쩌다 도와주시게 된 거예요? 그때 너무 다쳐 보이셔서요. 세상에 아무리 각박해도 그런 걸 보고 그냥 지나치는 건 못하겠더라고요. 아, 정말요? 요즘 그런 사람 찾기 힘든데. 덕분에 엄마가 정말 많이 감사해 하셨어요. 칭찬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팅까지 연결된 거고요.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다니 저야말로 영광이죠. 이야기도 잘 통하고 무엇보다 서로 대화가 끊기지 않아서 좋았어요. 몇 번 더 만나봤는데 점점 마음이 편해졌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사귀게 됐어요. 그날 이후로 엄마는 저를 볼 때마다 웃으면서 물어보시곤 했어요. 어때? 그 청년 잘 만나고 있니? 엄마, 이제 그만 물어봐.
잘 만나고 있다니까? 너무 자주 물어보면 부담스러워. 아니 내가 소개해준 사람이라 신경 쓰이는 거야. 그래도 마음에 들어서 다행이다. 네, 엄마. 덕분에 좋은 사람 만났으니까 이제 안심하시라고요. 엄마는 항상 저를 응원해 주시면서도 살짝 놀리듯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래도 그 덕분에 제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거니까 엄마에겐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사귀었어요. 서로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가족들과도 조금씩 인사하며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둘 다 나이가 차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남자친구 집안은 아들만 둘이었기에 제가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처음엔 너무 반겨주셔서 정말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저야 원래 외동딸로 지내며 집안 어른들의 극성적인 귀여움을 받아봤으니 그런 상황은 익숙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그러시는 건 또 느낌이 달랐습니다.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이렇게 예쁘다니. 어머, 진짜 마음에 쏙 든다니까. 감사합니다. 처음 뵙는데 이렇게 반겨주셔서 저도 기뻐요. 이제 자주 보자, 우리. 내가 딸이 없어서 늘 딸 같은 며느리 꿈꿔왔거든. 네, 잘 부탁드려요, 어머님.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감격스럽게 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자주 보고 싶다며 연락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좀 부담스러웠지만 그냥 인사치레겠거니 싶어 그때는 그냥 어색하게 웃으며 넘겼는데 정말 자주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만나서 저와 데이트도 하고 싶어 하셨고 만약 제가 조금이라도 시간을 맞추지 못하거나 원하는 만큼 살갑게 대하지 않으면 서운해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남자친구와 둘이서 조용히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남자친구를 통해 제가 뭐하고 있는지, 시간이 되는지 물어보시곤 하셨고 뭘 먹는지까지 세심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심지어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반찬도 종종 보내주시곤 했어요. 은근슬쩍 제가 남자친구를 마치 엄마처럼 챙겨주기를 바라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점점 불편해졌어요. 우리 엄마가 이거 자기 갖다 주래. 내가 좋아하는 반찬인데 우리는 집에서 데이트 많이 하잖아. 데이트할 때 주로 배달해 먹는다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챙겨주시던데? 고마워. 그런데 오빠, 어머님께 좀 말해줄 수 있어? 솔직히 만날 때마다 오빠 식사 잘 챙겨주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반찬 보내주시고 하는 게 부담스러워. 그런가?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 않나 싶어. 우리 엄마 성의도 생각해주면 좋겠어. 우릴 위해서 일부러 보내주시는 거잖아. 집에서 해먹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나도 어머님 마음은 정말 고맙게 생각해. 근데 가끔씩 이게 너무 큰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 내가 원래 집에서 요리해 먹던 스타일도 아니고 말이야. 그런 건 너무 걱정하지 마. 하다 보면 늘겠지. 그냥 엄마의 성의를 편하게 받아주면 좋겠어. 그래도 가끔은 너무 힘들 때가 있어. 누구나 다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에이, 자기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내가 엄마께도 잘 이야기해볼게. 부담스럽지 않게 하도록 말이야. 우리 조금씩 맞춰가자. 고마워. 오빠가 중간에서 잘해준다면 많이 힘이 될 거야. 나도 노력해볼게. 남자친구는 저를 이해시키려고 했지만 그래도 예비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계속해서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그러시는 이유가 있긴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위가 완전 신생아 수준이라 뭐만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나곤 했거든요. 예비 시어머니도 저에게 매번 신신당부하셨어요. 남자친구 배탈 나지 않게 먹는 거 조심해서 챙겨주라고요. 솔직히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어요. 성인이니 알아서 잘 챙겨 먹을 텐데
왜 굳이 저에게 그런 당부를 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마음이 원래 다 그런 거겠거니 싶어 이해하려고 했어요. 저는 요리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남자친구가 집밥을 좋아하기에 한번 제대로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결혼 전에 제가 직접 밥을 차려주기로 해봤어요. 메뉴는 보쌈으로 정했지만 처음 만드는 음식이라 냉동 보쌈을 사서 간단히 조리하기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시도라면 바로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해동부터 삶는 과정까지 나름 신경을 썼습니다. 남자친구가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죠. 보쌈이다. 이거 완전 제대로네. 자기가 진짜로 다 직접 한 거야? 그럼 직접 한 거 맞지. 사실 이런 건 처음 해보는 거라 걱정돼서 냉동보쌈을 사서 조리만 조금 했는데 그래도 맛은 괜찮을 거야. 뭐 어때? 맛있으면 장땡이지. 얼른 먹어보자. 고생했으니까 내가 맛있게 다 먹어줄게. 천천히 먹어. 내가 간도 봤는데 혹시 부족하면 솔직히 말해줘. 맛있다. 고기도 부드럽고 양념도 딱 좋아. 자기가 처음 했다는 거 안 믿기는데? 진짜? 다행이다. 사실 좀 걱정했거든.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 남자친구는 신나게 보쌈을 먹으며 연신 맛있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저도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더 열심히 요리해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남자친구의 복통은 바로 다음날 찾아왔습니다. 아침부터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결국 병원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진단 결과는 장염. 아마도 보쌈의 해동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았습니다. 남자친구는 3박 4일간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병원에 입원한 남자친구를 돌보러 갈 때마다 예비 시어머니를 마주치게 되었어요. 처음엔 걱정하는 마음으로 남자친구를 살피시더니 대화의 방향은 곧 저를 향한 잔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네가 음식을 어떻게 만들었길래 우리 아들이 장염에 걸린 거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냉동보쌈을 해동해서 조리했는데 뭐가 잘못됐었나 봐요. 아니 냉동 음식을 쓸 거면 제대로 했어야지. 그렇게 대충 만들다 보니 사람 잡을 뻔했잖아. 그런 거 해동하다가 세균이 증식할 수 있다고. 레시피도 보고 신경 쓴다고 했는데 제 실수인 것 같아요. 이러니까 내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있겠니? 결혼해서도 이런 일이 또 생길까 봐 두렵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더 주의할게요.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할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제 부족함을 지적하며 결혼 후 저희의 삶을 걱정하셨습니다. 매일 병문안을 오실 때마다 잔소리가 이어졌고 저도 점점 지쳐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니가 뜬금없이 신혼집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도 기다렸다는 듯 예비 시어머니를 옹호하더군요. 결혼하면 우리 집 근처나 같은 아파트에 신혼집을 구하는 게 좋겠구나. 그래야 내가 너를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지. 내가 친정엄마처럼 잘 가르쳐 주마. 맞아. 우리 엄마 음식 잘하는 거 알잖아. 엄마가 우리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주 찾아뵐 수 있어서 좋고. 아니, 오빠. 난 그냥 내가 스스로 배워가고 싶어서 그래. 너무 가까이 사는 건 솔직히 서로 불편하지 않을까? 어머니도 괜히 고생하시고. 불편? 대체 뭐가 불편하다는 거야? 나는 하나도 안 불편하다. 우리 사이도 돈독해지고 좋지 않겠니?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머님 마음은 정말 감사한데 그래도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 오래 두고 볼 땐 좋지 않을까 해서요. 그래도 엄마가 도와주시면 더 좋지 않아? 엄마가 음식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알잖아. 식당도 오래 하셨었고 말이야. 이건 경험이 중요한 거야. 결혼은 단순히 둘만의 문제가 아니야. 알겠어? 나중에 이런 일 또 생기기 전에 잘 배워두면 좋잖아.
고부간에도 가까이 지내면 좋지 않겠니? 알겠습니다, 어머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와 예비 시어머니는 결국 가벼운 언쟁을 하게 되었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말씀은 듣기에 가시가 있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기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실수 때문에 남자친구가 고생한 건 맞으니까요. 결국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을 드렸지만 솔직히 마음은 조금 불편했어요. 저를 믿지 못하는 듯한 태도도 서운했지만 더 잘해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어딘지 모르게 억울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과연 시댁 근처에서 지내는 것이 맞을지, 결혼 후 제 삶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잘 되지 않았어요. 처음엔 그저 서로의 의견 차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더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누구나 겪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도 당연한 거라고 여겼거든요. 파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죠. 대신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구시렁거리긴 했어요. 엄마, 오늘 어머님이 오셔서 또 잔소리 하시고 막 이래라 저래라 하셔서 너무 스트레스야. 결혼하면 어머님이 시댁 근처로 신혼집 차리래. 내가 살림을 못할 것 같다고 직접 가르치겠다고 하시는데 너무 불편해 죽겠어. 아유, 그랬어? 아, 힘들었겠다. 아들 일이니 신경 쓰이실 수 있지만 네 입장에서 그건 많이 불편할 것 같아. 좀 극성이신 것 같긴 하구나. 맞춰주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 엄마. 자꾸만 내 생활에 간섭하려고 하시고 아예 옆에 끼고 살아야겠대. 나 진짜 힘들어. 아유, 그렇구나. 우리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우리보다 더 심한 집인가 보네. 아, 정말이지 쉽지가 않네. 그래, 그러면 일단 상견례 자리에서 내가 한번 봐야겠다. 그때 가서 한번 보자꾸나. 엄마의 말에 약간의 위로를 느꼈어요. 그래도 제 편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진 모르겠지만 최소한 제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있으니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한편으론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저와 언쟁을 했었던 것처럼 또 소란이 생길까 봐 두려웠죠. 상견례 날 제 예상대로 예비시댁과 우리 가족 사이에서 묘한 신경전이 흘렀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특히 저희 엄마에게 기싸움을 걸며 저에 대한 흉을 보시기 시작했죠. 우리 며느리들네가 음식도 제대로 못하니 제가 옆에 두고 직접 가르쳐야겠어요. 우리 아들은 몸에 때가 묻지 않아서 음식을 잘 가려 먹어야 하거든요. 아이고, 우리 예비 사이가 그렇게나 깐깐한지 몰랐네요. 그 정도로 음식 가리면 본인이 알아서 잘 차려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요즘 애들은 다 자기 일은 스스로 잘하잖아요. 그래도 가장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맛있는 거 제대로 해줘야지 않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야 뭐 그렇다지만 전 그렇게 쉽게 넘길 수가 없어요. 나름 귀한 아들인지라. 우리 딸도 외가 친가 통틀어서 하나밖에 없는 딸이에요. 온 가족이 금지옥겹으로 키웠죠. 그래도 이제 애들도 성인이니 부모도 욕심을 조금 버려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아들이 제대로 대접받고 살려면 제가 좀 가르쳐야 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아들이 응급실 다녀왔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아유,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하다니까요. 아유, 우리 예비사회가 배탈이 날 줄 알고도 먹었겠어요? 그건 그냥 사고였던 거죠.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대화는 마치 벽에 부딪히는 듯한 느낌이었죠. 엄마와 예비 시어머니 사이의 신경전이 누구에게도 불편하지는 않다는 듯이 이어졌지만 그 안에는 각자의 자식에 대한 걱정과 고집이 엿보였어요. 분위기가 점점 불편해지면서 저와 남자친구는 아무 말 없이 눈치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신혼집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 딸이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이다 보니 저희가 신혼집을 마련해주고 싶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시작했으면 해서요.
대신에 애들한테 너무 과한 관심은 거두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애들은 부모가 너무 자주 집에 오는 것도 안 좋아하고 자기들끼리 해나가길 바라더라고요. 우리 예비 사이도 그 정도는 이해하겠죠. 결혼은 애들이 하는 거니까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참 좋죠. 저희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돈댁 말씀이 일리가 있네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괜찮지 않아? 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희도 감사하죠. 저희 딸 처음 자취 시작할 때도 최대한 혼자서 해보라고 했어요. 사실 항상 걱정되어 어떻게든 데리고 살고 싶었지만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사돈댁? 네, 그렇죠, 예비시댁 사람들은 점점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분위기를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엄마가 제 편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해 주셔서 속이 시원했어요. 특히 부모님이 그런 강수를 두자 예비시댁 쪽에서 굳이 신혼집을 예비시댁 근처로 잡자느니 하는 말들이 쏙 들어간 걸 보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의 말 한마디에 그동안 저를 불편하게 했던 요구들이 사라진 것 같아서 안도감도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연락하셔서는 혹시 신혼집으로 봐둔 데가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또 뭔가 불안감이 엄습해왔지만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고 생각하며 아직은 없다고 하니까 예비 큰아버님이 시공사를 하나 운영 중인데 거기서 전원주택 단지를 짓고 있다며 그쪽으로 신혼을 준비하는 건 어떻겠냐고 하시더군요. 그쪽은 우리 집이랑도 그렇게 가깝지 않을 테니 부담 없지 않겠니? 전원주택이요? 어머님, 교회 지역이면 저희 출퇴근이나 생활하기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아니야, 한번 가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요즘 전원주택 단지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서 그래. 너도 보고 나면 마음에 들 거야. 그래도 교통이나 마트 같은 게 멀면 좀 힘들 것 같아서요. 내가 다 알아보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처에 역도 있고 병원이나 마트도 가까워. 네 큰아버님 되실 분이 지은 집이니까 믿고 한번 가보자꾸나. 일단 눈으로 확인해봐. 하지만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너희 애도 낳을 거 아니냐. 아이 낳고 키우려면 마당 있는 집이 좋지 않겠니? 전원주택이 딱이야 정말. 일단 알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처음엔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전원주택 단지라는 게 대부분 교회 지역에 있어서 직장 다니거나 병원이나 마트 갈 때도 거리가 멀면 너무 불편할 것 같았거든요. 사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보통 신혼부부들이 전원주택을 꺼리기도 하잖아요. 출퇴근도 어렵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가까이에서 해결하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불편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예비 시어머니가 직접 보러 가자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는데 생각보다 자리가 괜찮더라고요. 근처에 역도 있고 마트나 병원 같은 것도 차로 10분 거리라 접근성이 나쁘지 않았어요. 사실 아이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언젠가 낳을 생각은 있었기에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란 점도 마음에 들긴 했습니다. 무엇보다 집이 너무 예뻐서 마음이 끌렸어요. 예비 시댁에서는 예비 큰아버님이 지은 집이니까 좀 더 싸게 입주할 수 있다고 했고 부모님도 그 정도면 예비 시댁과도 멀리 떨어져 있고 여러모로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거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계약서부터 작성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선 가족끼리 입주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아름아름 연결된 부동산에서 계약하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예비 시어머니가 안내해 주신 곳으로 가 계약서를 작성했죠. 나름 꼼꼼히 확인해 봤는데 이상한 면은 전혀 없었습니다. 입주에 드는 비용은 엄마가 제 통장에 넣어주시며 해결해 갔어요. 그리고 시공사 사장님이 예비 큰아버님이시니 계좌를 예비 큰어머님이 관리하신다며 그쪽으로 계약금을 보낸다고 하셔서 예비 시어머님 말씀을 따랐습니다.
솔직히 별다른 의심은 안 했어요. 찾아보니 예비 큰아버님의 경력도 꽤 있었고 처음 보러 갈 당시에 시공이 마무리 단계였는데 딱히 하자들도 없어 보였거든요. 그렇게 남자친구랑 혼수도 보러 다니고 이사날만 기다리며 바쁘게 지냈어요. 그날 저녁 남자친구랑 만나서 저녁을 먹다가 그 얘기가 나왔어요. 자기, 오늘 계약서 썼다며? 집이 마음에 드나 보네? 처음엔 별로일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 집도 예쁘고 위치도 나쁘지 않더라고. 그래? 우리 큰아버지가 직접 지은 집이라서 믿을만해. 그래도 전원주택이라 좀 걱정했거든. 근데 교통도 생각보다 괜찮아서 다행이야. 장인어른 장모님은 뭘 하셔? 괜찮다고 하셔? 우리 엄마 아빠도 그 정도면 괜찮다고 하셨어. 시댁이랑도 적당히 멀고 하고 말이야. 그럼 다행이다. 엄마가 자기 살림하는 거 간섭 안 하도록 내가 잘 말할게. 그렇긴 하지. 그래도 오빠, 우리 둘만의 시간이 중요하니까 너무 자주 오시는 건 좀 힘들다고 꼭 좀 말씀드려야 해. 알았지? 알았어. 내가 잘 조절할게. 그렇게 저희는 신혼집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었어요. 예비 시댁과의 갈등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잘 풀어나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아빠도 도와주시고 남자친구도 최선을 다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이대로만 가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입주날은 결혼식보다 한 달 정도 앞섰어요. 미리 들어가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드디어 입주하는 날이 왔고 잔금을 치르기 위해 예비 시어머니와 함께 부동산으로 갔어요.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죠. 그런데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엄마 목소리가 비밀스럽고 다급하게 들렸습니다. 아직 입금 전이지? 잔금 절대로 입금하지 말고 예비 사부인 몰래 잠깐 나와봐. 중요한 일이 있어. 당장 나와야 돼. 엄마, 무슨 일이야? 지금 부동산에 있는데? 나중에 설명할게. 아무래도 엄청난 일에 휘말린 것 같아. 일단 조용히 뒷문으로 나와보렴. 예, 무슨 일이야? 누구랑 통화하는 거니? 머릿속에는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혼란스러웠죠. 엄마가 너무 급하게 말하시니 저는 일단 예비 시어머니한테 핑계를 댔습니다. 엄마가 하는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저희 엄마는 아무 이유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할 만한 분이 아니기에 일단 엄마 말을 따르기로 한 거죠. 어머니, 제가 차에 뭘 두고 나온 것 같아요.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그래. 얼른 다녀와. 저는 부랴부랴 밖으로 나가 엄마가 부른 곳으로 갔어요. 가보니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잔뜩 화가 나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게 분명해 보였거든요. 우린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고만 있었다고. 여기가 맞는 거지. 사장 나오라 그래. 이 부동산 주인도 그 시공사 사장이랑 한패인 게 분명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 단순한 문제가 아니란 생각이 들었고 상황이 더 심각하게 느껴졌어요.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여기 사람들은 누구고? 네가 지금 계약하려는 그 시공사가 폐업할 상황이라는 거야. 예비 큰 아버님이라는 분이 운영하는 곳이 맞지? 그게 지금 문제가 많아서 폐업한다고 난리라는구나. 뭐라고? 그게 진짜야, 엄마? 그 소식 듣고 나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일단 우리가 피해보는 건 막아야겠어서 급하게 연락한 거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엄마, 좀 더 자세히 말해봐.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멀쩡한 시공사가 폐업한다니 이상하잖아요. 그동안 예비 시어머니와 남자친구가 다 알아서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거든요. 계약서에도 문제가 없었고 말이죠. 믿고 따르기만 했던 제 자신이 너무 순진했던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설마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엄마가 그 다음에 해주신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예비 큰 아버님이 먼저 지었던 주택단지의 공사대금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는군요. 그래서 여러 부동산을 통해 지금 우리가 들어가려고 했던 그 전원주택들을 좀 싼 값으로 사람들을 유인해서 중복 계약을 하며 돈을 모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집당 계약한 사람이 3명 정도나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한 집에 계약자가 3명이나 된다고? 그게 말이 돼? 그래, 나도 듣고 너무 황당했다니까. 이번 말씀을 한번 들어봐. 102호 계약하신 분이죠? 저도 그 집 계약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봤는데 이미 누가 먼저 이사와서 살고 있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어이가 없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 거야? 그러면 예비 시어머니랑 남자친구는 이걸 알고 있는 건가? 그건 나도 모르겠구나. 직접 물어봐야 할 것 같아. 대체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나도 이해가 안 돼. 엄마, 그런데 엄마는 이걸 어떻게 알게 된 거야? 그게 말이야. 아빠랑 같이 몇 번이고 가서 둘러봤거든. 우리 딸이 들어갈 살 곳이니까 더 신경 써서 확인하고 싶었어.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다가와서는 그쪽도 피해자냐고 물어보더구나. 저는 문득 이 상황을 당장 이사할 사람인 저보다 엄마가 먼저 알게 되었다는 것이 궁금해졌습니다. 엄마는 잠시 우물쭈물 하시다가 대답하셨어요. 뭔가 확신이 없으신 것 같았지만 그래도 저에게 솔직히 말씀해 주셨어요. 엄마는 아빠랑 함께 몇 번이고 가서 집을 둘러봤다고 했어요. 제가 들어가 살 것이라 더 신경 써서 확인했던 거죠. 제 앞에선 항상 쿨하게 말씀하셨지만 결국 엄마도 아빠처럼 저에 대해서만큼은 극성 엄마였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불편해할 걸 알기에 저 몰래 보러 다니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다가와 그쪽도 피해자냐고 물었다고 하더군요. 엄마가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 그 사람이 시공사가 폐업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과 중복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그 사람을 통해 이야기를 듣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나름 알아봤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도 본인 아들이 결혼해서 들어갈 살 집인데 이런 식으로 중복 계약을 해놓는다고?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 일단 잔금은 절대 치르지 말고 상황 좀 더 알아봐야겠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피해자라고 하더라. 다들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상태야. 너무 화가 나. 일단 남자친구에게도 전화를 해봐야겠어. 그래, 마음은 알겠지만 지금은 침착해야 해. 어쨌든 네가 피해보지 않도록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너무 걱정 말고. 예비 사돈분들하고도 진지하게 이야기해봐야겠다. 저는 정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저와 같은 집을 계약한 사람이 이미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화가 치밀었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예비 시어머니는 왜 이런 상황을 방치했는지 제 머리론 도저히 상상이 안 가고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예비 큰아버님의 회사에서 그런 문제가 터진 거라면 예비 시댁 사람들도 이번 중복 계약 사태의 공범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를 리 없을 거 아니에요. 다행히 저는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였지만 이미 계약금은 들어간 상황이었기에 마음이 복잡하고 답답했습니다. 엄마와 제가 화가 나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데 뒤늦게 상황을 눈치챈 예비 시어머니가 나왔어요. 엄마는 예비 시어머니 보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어디 한번 설명을 좀 해보시죠. 당신들이 무슨 일을 벌여놨는지 중복 계약이라니 어디서 감히 사기를 치려고 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기라니요. 계약금을 보낸 건 당신네들이 선택한 거잖아요. 그럼 그건 사기는 아니죠? 우리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강요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오세요? 여기 다른 피해자분이 계약금 보냈다는 계좌도 봤는데 말이죠.
우리 딸이 계약금 넣은 계좌와는 명의가 다르던데 그 계좌 대체 누구 거예요? 그건 아주버님 회사 관계자 명의예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다고요. 저희는 그냥 좋은 집을 좋은 분들에게 싸게 드릴 생각밖에 없었는데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제가 입금한 계좌는 예비 큰어머님 명의 계좌라면서요. 왜 다른 분들과는 다른 거죠? 그건 다른 계약자들과는 다르게 가족이니까 좀 더 싸게 해주려고 가족 계좌를 쓴 것뿐이야. 그렇게 하면 결국 시공사 쪽으론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겠죠. 다 알고 왔어요. 다른 피해자분들이 입금한 계좌도 회사와는 전혀 관련 없는 계좌라던데? 저도 다른 피해자들과도 얘기 나눠봤는데 모두 다 시공사와는 상관없는 인물의 계좌로 잔금을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어요. 이게 어떻게 우연일 수 있겠나요? 예비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면서 뭔가 할 말은 있는 듯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가족 계좌니 괜찮다고 둘러대려 했던 것 같지만 회사 쪽이 아닌 개인의 계좌로 계약금과 잔금을 넣으라고 했던 것에 대하여 저와 많은 피해자들에게 증거가 남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제가 이사하려고 했던 집에 이미 누군가 살고 있다잖아요. 저희는 모두 다 사기를 당한 겁니다. 저는 뻔뻔하게 나오려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증거가 없을 것 같냐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저와 연락했던 증거, 계좌 송금한 증거쯤이 얼마든지 있어요. 이것들을 증거로 삼아서 집단 소송을 걸 거예요. 이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당신네들 다 공범으로 판명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세요. 소송이라니,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사람이 일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실수요?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속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도 단순히 실수라고 말하고 싶나요? 예비 시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돌렸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더 이상 이 상황을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정말 전혀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집도 보고 결혼 준비도 차곡차곡 잘했는데 설마 이런 상황이 올 줄 누가 알았겠나요? 배신감이 정말 컸습니다.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두고 보세요. 예비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우릴 바라봤지만 전 이제 더 이상 물러설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갑자기 넙죽 엎드려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부동산 업자도 나와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예비 큰어머님이었던 거예요. 저는 아직 예비 큰어머니를 소개받아 본 적이 없었기에 어떻게 생기셨는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부동산 업자가 예비 큰어머니일 줄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고정하시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 사람, 그래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시공사 사장 마누라야. 뭐라고요? 부동산 업자가 예비 큰어머님이시라고요? 왜 그동안 부동산 업자라고만 소개하신 거죠? 아주 온 집안 사람이 사기꾼이구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다 실수예요, 실수. 여러분 그만 노여움을 풀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큰어머니! 한참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마침 남자친구가 도착하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남자친구에게도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처음에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인물이 남자친구에 대해서 폭로해 주더군요. 아니야, 난 전혀 모르는 일이야. 친척분들이 멋대로 벌인 일이라고. 믿어줘, 자기야. 뭐라고? 너 혼자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라. 네가 먼저 꺼낸 이야기잖아. 아니에요. 전 정말 몰랐어요. 생사람 잡지 마세요, 큰어머님. 결혼해도 마누라한테 밥상 한번 제대로 받아볼 것 같지 않아서 결혼 얻고 싶다며.
그래서 이참에 돈이라도 빼돌리자며 어른들 앞에서 그렇게 말해놓고선 어디서 시침이야? 뭐라고? 지금 그게 진심이야? 진짜 그렇게 말했어? 아니야, 내가 그럴 리가. 정말이야. 설마 이 지경까지 왔는데 다 어른들 탓으로 돌릴 속셈은 아니겠지?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와, 진짜 어이없네. 완전 쓰레기 아니야. 엄마와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비 시어머니와 남자친구는 울며 불며 사과하기 시작했지만 그때 이미 성난 피해자들이 그들에게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이봐, 왜 우리한텐 사과 안 해? 사장은 어딨어? 당장 책임지라고! 여러분, 오해입니다. 진정해 주세요. 저희끼리만 한 거 아니에요. 다들 진정하세요. 저희가 해결할 방법을 찾을게요. 정말 미안합니다. 소송은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돈이 어떻게 할 건데? 이 사기꾼들아! 화난 피해자들은 그 사기꾼들에게 달려들어 머리털을 잡아당기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큰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피해자들의 분노는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더 이상 그들이 무슨 변명을 하든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였어요. 하마터면 사기꾼 집안에 시집갈 뻔했네. 야, 사기꾼. 네가 원하는 밥상은 깜빵 가서 받아먹으면 될 것 같다? 그러게. 어디 감히 우리 귀한 딸한테 이런 일을 벌여? 너희들은 콩밥이 제일 어울려. 자기야, 잠깐만. 내 이야기 좀 들어줘. 잘못했어. 그렇게 말하고 저와 엄마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끔찍하고 황당했지만 이젠 더 이상 미련도 없었어요. 그들과의 모든 인연을 끊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거든요. 저희는 결국 집단 소송을 걸었고 피의자들은 모두 특정되었지만 처벌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해서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계약과 법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피해자들도 많아 각각의 상황을 세부적으로 조사하고 법적으로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절차들이 모두 완료되어야만 처벌이 결정될 수 있기에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예비시댁 사람들과 전 남자친구가 어떻게든 저와 부모님께 선처라도 받아내려고 와서 빌고 또 빌었죠. 우리 정말로 땡전 한 푼 없어요. 예정을 생각해서 사돈분들이라도 우리와 좋게 합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예정? 그런 걸 생각했으면 애초에 이런 짓은 안 했어야죠. 어떻게 얼굴을 들고 이런 부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돈분들 그렇게 매정한 분들 아니잖아요. 한 번만 선처해 주세요. 저희 다 망하게 생겼어요. 나중에 충분히 갚아드릴 테니 제발. 매정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 그리고 사돈은 무슨 얼어 죽을 사돈이야? 저희는 그런 거지 같은 집안과 사돈 맺은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아, 이럴 시간에 가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는 건 어떠신지. 선처는 절대 없을 겁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정말 미안해. 나 진심이야. 이렇게까지 후회할 줄 몰랐어. 짜증나니까 당장 꺼져.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어요. 경찰 부를 테니까 여기서 나가세요. 결국 저는 경찰을 불렀고 그들은 끌려갔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더 찾아왔습니다만 그때마다 저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3번 정도 그렇게 끌려가고 나니 더는 찾아오지 않더군요. 아마도 무서웠던 모양이에요. 이미 재판 중인데 매번 그런 식으로 끌려가면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두려웠던 거겠죠. 저를 다시 설득하려는 시도는커녕 연락조차 끊긴 거 보니 이제서야 그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정말 조용해졌죠. 저 역시 그들의 눈치를 보며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사태는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예비시댁 사람들과 관련된 문제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진행하면서 전 예비시댁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일을 꾸며왔는지 밝혀졌죠. 일단 시공사는 완전히 폐업을 한 상태이고 그 사람의 마누라인 부동산 업자는 중복계약과 계약금 횡령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지목되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로 문제를 일으킨 정황이 있었다는데 이번엔 피해자들이 모은 증거와 녹취록까지 모두 확보되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되었죠. 결국 부동산도 폐업했고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그 사람들은 여기저기 도망을 다니고 있다고 하는군요. 전 예비 시어머니도 조용히 살지 못했습니다. 전 예비 시어머니는 전 예비 큰어머니와 함께 이득을 본 정황까지 밝혀지며 결국 살던 집까지 처분해 일부 피해를 보상하려 했죠. 하지만 피해 금액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어요. 제 전남친과 함께 온 가족이 빚쟁이들, 피해자들을 피해 도망을 다니게 된 것 같아요. 부모님도 많이 속상해 하셨을 테지만 이런 식으로 파혼을 하게 되어 가장 속상할 사람은 저라며 오히려 저를 달래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더라고요. 나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딸에게 소개시켜준 건데 아무래도 내가 사람 보는 눈이 부족한가 보다.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엄마 잘못 아니야. 그 사람들이 이상했던 거지. 맞아. 당신 탓할 일 전혀 없어. 우리 딸에게 상처 준 건 전적으로 그 사람들이라고. 그래도 이제 우리 딸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구나. 어쩌면 이게 잘 된 일일지도 모르지. 맞아. 우리가 옆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힘들면 말해라. 절대 혼자서 소갈이 하지 말고. 엄마, 아빠, 나도 이번 일 겪으면서 진짜 많은 걸 배웠어.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살 거야. 그리고 엄마, 아빠가 옆에 있어줘서 다행이야. 정말 고마워. 부모님도 속으론 많이 상심하셨을 테지만 그걸 내색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게 느껴져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를 위로하려고 애써 밝게 말하고 웃어주셨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과 걱정을 모를 수가 없었죠. 부모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더 힘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 잘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걸 이번에 제대로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인생이 여기서 끝난 건 아니죠. 아직 저는 젊고 앞으로 좋은 일은 얼마든지 많이 생길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 간의 복잡한 관계와 그 속에서의 배신, 신뢰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어요. 전 이제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 일에 있어 좀 더 신중하고 자신의 직관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누구나 처음엔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진정한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게 마련이더군요. 이런 경험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도 이제는 사람을 보는 눈이 더 날카로워졌겠죠. 그걸로 충분히 값진 경험을 얻은 셈이에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